오늘 순차 토론 두 번째 토론에 임해 주실 토론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선거대책본부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맞은편입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토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권 후보 단일화, 그동안 이 민주통합당하고 안철수 캠프 쪽하고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적극적이었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회동하고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 후보를 이뤄내겠다라는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그 합의사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부적으로?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고무적이다 이것을 넘어서 예.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을 기대했었는데요. 그럼 국민과 야권 지지자들의 그 열망에 부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권 교체로 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7개 항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김진 의원께서는 오늘 합의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 등록일 11월 25일까지 단일화를 이룬다는 것. 일단 시기가 정해졌으니까 상당 부분 지금 대통령 선거 국면을 덮고 있는 안개가 조금은 걷혔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단일화할 것이냐라는 방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토론 시작하면 그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평상시에 그 민주당의 그 후보 단일화 주장에 대해서 정당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비판을 좀 많이 하셨었잖아요. 원래 단일화는 네. 정치 선진국에도 없고 정치 교과서에도 없는,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정치 왜곡이고 편법이죠. 세계 주요 10개국 중에서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4개국에서 일단 정당이 후보를 공천한 이후에, 그리고 어떤 무소속 출마자가 국민에게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후보를 단일화해서 투표일 전에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상실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정치 왜곡 편법이고, 하지만 1997년 이래로 한국 정치에서는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관행인데, 늘상 제 주장은 이제는 한국의 민주주의도 성숙됐기 때문에 미숙한 시대에 벌어졌던 그런 후보 단일화 관행, 나름대로 정치 발전 또는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데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정상화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해왔죠. 일단은 그 단일화 그런 원칙에 관한 논란을 넘어서 일단은 단일화하기로 했고, 오늘 시기까지 거의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과 제도의 규범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그동안의 그 후보 단일화의 과정이 민주주의 발전과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발전에 정치 관행적인 측면에서라도 긍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은 김 의원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어느 다른 자리에서 토론하시는 걸 들었는데 군부에서 문민으로 또 여에서 야로 특정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특정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그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가 분명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것에 이어서요 하나 더 우리의 어떤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후보 단일화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도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할 측면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정당 구조 자체가 좀 불안정한 정당 구조고요. 이번에 그 후보 단일화의 과정에서 세력의 통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야권에서 불안정한 정당 구조를 완성하는 이런 곳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해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의원의 후보 단일화 과정이 그 이후에 야권의 새로운 통합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기존의 민주당이 하나가 되는 이런 긍정적 기여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 그 후보 단일화의 과정이 세력 통합의 측면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지금의 불안정한 그 정당 구조를 완성하는 이런 곳으로까지 일종의 어떤 정당 혁신, 정당 혁명을 이루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우선 박원순, 박영선 후보 단일화로 인해서 생긴 결과, 지금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결합, 이런 정치 발전으로 파악을 하셨는데 그것에 관한 해석은 뭐 다른 반대 의견도 많고요. 이른바 정치권으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되는 시민 권력이, 시민사회 권력이 정치권에 편입됨으로써 상당 부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능의 한 부분이 함몰됐다. 이런 지적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그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판 아닙니까? 전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통령 선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일단 그걸 논외로 치고, 제가 이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정치에서 오랜 숙제가 4개 있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군부 정권에서 문민 정권으로 넘어가는 숙제. 이 숙제를 1992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숙제, 세 번째 숙제가 여야 간의 수평적 정권 교체. 그리고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적 권력 교체. 이 두 번째, 세 번째 숙제를 김대중 후보가 김종필 총재와 단일화함으로써 대통령이 돼서 달성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아있었던 네 번째 숙제, 삼김 시대를 이제는 이별하고 새로운 세대가 정치를 맡아보자라는 세대교체 과제. 이 과제를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함으로써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후보 단일화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편법이지만 한국에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정치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서부 개척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거. 이제는 그런 미숙한 시대에서는 그 4개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라는 편법이 결과적으로는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상당히 완성된 수준의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는 정상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3자 구도면 야권이 필패라는 게 사실은 99% 아닙니까? 때문에 정권 교체를 굉장히 민주당이 염원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수단을 합류하는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칙으로 따지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칼을 맞더라도 당당히 앉아서 맞으면, 이리저리 도망가서 맞는 게 아니라 당당히 앉아서 맞으면 그것을 유권자들이 깊이 기억을 하고 5년마다 정권 교체의 기회는 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안 되면 5년 후에 당당한 모습으로 원칙으로 다시 도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벌써 이루어졌고 시기까지 정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지만 정치 발전,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잘못됐다라는 점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론을 들어보죠.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그 정치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그 혁명적인 이런 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의 요구 속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속에서도 존재하지만 정치 문명의 교체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예컨대 그 SNS의 어떤 등장과 그것을 통해서 전통적인 어떤 미디어에 버금가는 그런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트윗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이 1000만, 900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요. 카카오톡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과정 아닙니까? 이것에 맞는 정당 정치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정치 문명사 쪽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권자의 그 성향이 그 다른 새로운 유권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전통적 가치에 입각한 그런 그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그 리버럴 이런 것과는 달리 90년대 이후에 새로운 세대들의 어떤 그 이념적인 지향 이런 것들은 좀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사회 정의에 투철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해와 요구도 동시에 충족해 나가는 미국에서 레이코프가 이야기했던 이중 개념론자와 같은 이런 그 새로운 그 유권자들이 등장했어요. 이런 그 새로운 유권자들은 전통적인 어떤 그 정당 정치를 지지하는 이런 분들하고 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이 두 부분의 그 전통적인 어떤 지지자와 새로운 지지자 이 두 부분이 다시 합쳐서 정당 정치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그 변화된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후보 단일화 과정이 전통적인 야권의 지지자와 새로운 야권의 지지자 이 두 부분들이 합쳐서 세력 통합으로 이루어 나갔을 때 이 시대에 맞는
미래에 맞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SNS 문화가 먼저 발달한 정치 선진국에서는 왜 그럼 그런 SNS 문화가 후보 단일화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자, 일단은 후보 단일화 원칙에 관한 논란은 논전을 많이 벌였으니까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나에게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방식이 여론조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10년 전 2002년에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때 표본수가 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후보가 4.6%로 이겼어요. 2,000명의 4.6%면 92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리고 유권자가 4천만인데 70%만 투표를 해도 2,800만 명이 투표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 나라의 5천만 인구 중에서 92명 차이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됐던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할 때 표본수를 늘려서 줬습니다. 4,000명으로 늘린다고 치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두 사람의 지지율이 박빙의 차이이기 때문에 용호 상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차범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5%라는 오차범위 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아마 2%, 어떤 때는 1%로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2%라고 치면 4,000명 표본수에서 80명입니다. 80명. 그럼 5천만 인구 중에서 80명 표차로 80명 인구 차이로 후보가 결정되는 10년 전에는 제1야당 후보, 노무현 후보로 단일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부작용이 적었어요. 후폭풍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2% 차이로, 80명의 차이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그럼 57년 전통의 제1야당, 그리고 13번의 지역 경선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가 13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한쪽은 한 사람의 벤처기업이고 대학 교수고 한 사람은 그래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공과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수석 비서관을 해서 국정 경험 있는 후보고 이런 정당의 후보가 예를 들자면 80명 차이의 이런 여론조사 이거 로또고 또 뽑기 안 해요. 이런 결과로 해서 후보를 무속에게 빼앗기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이철호 의원의 반론계를 좀 드릴까요?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김진 의원님의 그런 걱정이 해소되려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면 그런 걱정은 말끔하게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지금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특정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방식을 정해놓고 들어가면 시간도 없고 이런 상태 속에서 어긋나면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이런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되었던 몇 가지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단판으로 해결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 투표나 아니면은 모바일로 하는 국민 경선의 방식도 있고, 또 지난 시기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여론조사 방식도 있고, 그 외에 또 어떤 다른 방식이 있다면 다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후보 단일화의 과정이 국민들의 참여 혹은 야권 지지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변화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응집시키고 폭발시키는 이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 후보의 지지자들이 다른 상대방 후보로 서로 수렴돼 나가는, 그래서 말 그대로 지지 세력들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복싱 타이틀 매치에서 도전자가 챔피언을 이기려면 KO승이나 판정승을 해야 돼요. 무승부 결과가 나오면 판정 결과 챔피언이 그대로 타이틀을 보유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타이틀 매치가 벌어졌는데 한쪽은 무소속 후보 도전자잖아요. 이쪽은 정당 후보, 사실은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되려면 무소속 후보가
본인이 얘기하는 새정치 분야에서 뭐 강력한 도덕성이나 현실적인 파워가 월등히 높거나 아니면 지지율 차이에서 15 내지 20%의 격차를 벌이거나 그러면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도 명분이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이 강력하게 비판했잖아요. 비현실적이라고. 정치권에서 비현실적이라는 표현은 점잖은 표현이지만 내심은 상당 부분 무시하는 표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어찌 보자면 제1야당 후보, 그 다음에 50% 정통의 정당 민주주의의 주축이 되는 정당 후보 쪽으로 단일화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니까. 아니, 고맙고 미안한 이렇게 걸 떠나서 생각해 보시죠. 원칙적으로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합니다. 권투를 비유하셨지만 이 경선은 오로지 승자가 하나만 남는 그런 권투 경기와는 좀 다른 취지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후보 단일화의 과정에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야권 지지자 모두가 승자가 되는 이른바 이런 아름다운 경선 이런 것들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사 우리 문재인 후보로 이렇게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안철수 후보조차도 이 과정에서 승자로 남을 수 있는 이런 과정 이걸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금방 안철수 후보께서 밝히셨던 세 가지 정치 혁신의 내용 이것이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못할 만큼 결정적 차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컨대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다른 자리에서 송호창 의원하고 토론을 하니까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고비용 정치 구조를 해결하자는 거다. 그런 취지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거는 합의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당을 폐지하자, 축소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중앙당의 권한, 예컨대 공천권의 권한 같은 것을 중앙 집권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또 시도당이나 이런 지역에 좀 분권하자 이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거는 합의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전부 축소하자, 전부 없애자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점이면은 이미 우리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셨던 당비와 이렇게 매칭 펀드식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합의점, 절충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자는 고병의 정치 구조, 그다음에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 기득권 이런 것들을 내려놓자, 이런 민주화하자 이런 측면에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혁신의 내용을 합의할 수 있죠. 판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정리 좀 하시죠. 예. 제가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적 쇄신론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정 계파를 만들어서 계파 이익을 위해서 지난 4.16 총선을 그르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른바 많은 정치평론가나 기자들 또는 하여튼 안철수 후보 측에서 겨냥하는 인적 쇄신론의 대상이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또 그런 분석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이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4.16 총선 때 민주당이 대패했잖아요. 그래서 한명숙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여 만에 국민 25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에서 당 대표가 된 사람 아니에요. 국민 참여 경선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가장 대표적인 정치 쇄신의 최대 업적 내지는 작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국민 아니에요. 국민, 그리고 국민. 예? 그렇게 강조하는 국민 참여 경선에서 당당하게 당선된 당 대표가 왜 물러나야 됩니까? 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됩니까? 그 사람이 구정치의 상징이라면, 그리고 구정치가 가장 가까운 구정치가 노무현 대통령의 5년 집권이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비판하는 말이죠. 민주당의 구정치가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에서 2인자를 했던 문재인 후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후보, 노무현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문재인 후보부터 물러나야 되잖아요. 인적 쇄신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 인적 쇄신의 문제를 우선 안철수 후보 측에서 명료하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 거명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 내부에서도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지만 안의 이야기를 밖으로까지 옮길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그 한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 책임 있는 정치인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적 쇄신으로부터 정치 쇄신, 정당 혁신 이런 것들이 시작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공당의 책임자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분명하게 책임 있는 정치의 길을 걷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 판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 외에서 또 더군다나 어떤 후보 단일화의 그 당사자이고 주체일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또 동반자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당 안에서 그동안 쇄신 파원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민주당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안에서도 그동안 누구는 친노고 누구는 친디제이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후보께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용광로 선대위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친노 비노 이런 구분을 없애서 말 그대로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분의 미래지향적 취지, 뜻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가는 정신이면 분명한 거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국민 25만 명이 참여를 해서 국민 25만 포함한 30만 명이 참여를 해서 1등 당대표로 뽑은 사람을 이해찬 당대표가 뽑힌 지 지금 4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이해찬 당대표가 왜 물러나야 됩니까? 왜? 그와 관련해서 이유가?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 안에서도 다른 판단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뭐예요? 왜 그 사람이 물러나야 됩니까? 그거는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그냥 제가 일반적인 말씀으로 드렸지만 인적 쇄신으로부터 정치 혁신, 정당 혁신의 길을 찾자. 이렇게 그런 판단과 취지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김진희 의원님 지적하시듯이 이 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가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니 책임 있는 지도자로 당대표로 그 경선을 그렇게 13번의 지역 경선을 멋있게 치러내고 그래서 13년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당당한 정통성 있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냈으면 그 당대표에게 표창장을 줘야지. 무슨 당이 그 당대표를 흔들어가지고 저쪽에 이른바 단일화 협상 파트너인 안철수 후보 측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단일화의 길을 여는 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 표창장 받아야지 왜 그 사람이 물러나야 됩니까? 당대표가 왜? 어쨌든 그 양자의 과정 속에서 본인들도 숙고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후에 더 논의를 해서 정리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후보 단일화의 명시적이고 명료한 전제 조건일 수는 없다. 이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두 분 또 1대1 토론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시민 논객 참여 한번 받아보죠. 어느 분이신가요? 기회 드립니다. 네, 이인영 선대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쟁이 펀드를 통해서 200억이라는 아주 큰 돈이 모였는데요. 이걸 갚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죠. 그런데 만약 문재인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이 돈은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갚아야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 후보가 애초부터 그냥 본인 중심의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 후보도 특히 단일화 협상에 나서면서 내가 단일화에서 패배한다. 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펀드를 그 안철수 후보가 갚는 것은 아마 법적으로 위배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고 갚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관련해서 김 전 의원 뭐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일단 펀드는 그 후보 등록한 이후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후보 등록 전에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안 되면 그 펀드는 사용을 안 할 테니까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자가 있죠. 이자만큼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세세한 부분은 이제 당에서 좀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역시 제가 앞서 그 순차 토론에서 새누리당에서도 사회자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만 제가 토론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인영 최고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불완전한 정당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 그 행태에 있어서 어떤 보완적인 행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정치의 어떤 새 흐름이다. 그러면서 이제 SNS 기재라든가 유권자들의 변화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그 정당 뭐 이런 것이 기획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공교롭게도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정당 후보론이라든가 무소속 후보 불가론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정당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확장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적 가치와 자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고요. 또 한 번의 정권 교체와 한 번의 정권 재창출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정당의 가치 그리고 국정 운영의 경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새로운 정치로 더 전진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그 정당 구조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면 더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지지자들의 어떤 그 통합 과정들 그리고 보다 더 새로운 어떤 정치 문명의 어떤 그 정당 내부로의 어떤 수용 과정들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더 발전해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논의는 일단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그 여기가 상당히 보완적이고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만 상상하시긴 싫으시겠습니다만 예, 저 선두에 계시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좀 달라지는 얘기 아닌가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문제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정권 마지막 해에 열린우리당 내에서 집단 탈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한길 넘버2 최고위원이 중심이 돼서 집단으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동영 의원도 탈당을 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 정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권 재창출 못하고 짧게 옹상따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회사가 부도나려고 하니까 여유 자금이 좀 있는데도 이 이사들이 다 도망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부도난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유권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이번에는 잘해볼 테니까 투자해달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 출마 여기에 대해서 한 아닙니까? 3초 정도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 2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정부 3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용광로 선대위를 통해 가지고 구체화됐고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역시 이인영 선대위원장께도 30초 동안 국민께 드리는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께서 2012년을 점령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투표에 참여하고 그 참여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권교체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고
그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입니다만 두 번째 순차 토론을 위해서 이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이야기는 잠시 나가셔서 티타임 때 더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